자,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차가 스스로 운전해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미래, 이미 현실이 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탄 그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을 때 너 방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자율주행 기술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애 없느냐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요. 우리가 이 기술을 정말로 신뢰하고 우리 삶에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걸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스스로 운전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행동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의 등장에 대해서 말이죠. 기존 자율주행 기술은 왜 한계에 부딪혔고 이 새로운 기술이 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지, 그리고 이 기술 뒤에 숨겨진 거대 기업들의 정말 치열한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와 책임, 그리고 미래 자동차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체스 게임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럼 먼저 현재 가장 앞선 자율주행 기술,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방식부터 간단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엔드-투-엔드, 우리말로는 단대단 방식이라고 하죠. 네, 개념 자체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자동차에 달린 8개 혹은 그 이상의 카메라가 찍는 영상들을요, 마치 사람의 두 눈처럼 인공지능이 통째로 입력받는 거죠. 그럼 그 방대한 시각 정보를 가지고 아주 복잡한 신경망을 거쳐서 순식간에 최종 결론, 즉 엑셀을 밟아라, 브레이크를 밟아라, 핸들을 왼쪽으로 5도 돌려라 같은 아주 구체적인 운전 명령을 바로 출력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저건 사람이다, 저건 신호등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인식하고 판단하는 단계를 거의 생략하고 그냥 보고 바로 행동하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뭐랄까, 인간의 직관적인 운전과 아주 닮아 있죠. 우리가 운전할 때 모든 상황을 의식적으로 분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계산하면서 운전하진 않죠. 네. 저 앞차와의 거리가 3.7m고 옆차의 속도는 시속 52km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하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찰나의 순간에 반응하잖아요. 데니얼 카너먼이 말한 빠른 생각 시스템처럼요. 엔드-투-엔드 AI는 바로 그 부분을 기계적으로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빠르고 효율적이죠. 아니 근데 그 방식이 그렇게 효율적이고 인간의 직관과 닮았다면 단점이 없을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왜 지금까지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거죠? 뭔가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기술의 거대한 딜레마,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가 등장합니다. AI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의사결정 과정을 인간이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능은 좋은데 속을 알 수 없다. 네, 그런 거죠. 속을 알 수 없다니요? 그걸 만든 개발자들도 모른다는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수억,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공신경망 속에서요, 어떤 경로와 가중치를 거쳐 핸들을 틀어라는 결론이 나왔는지 그걸 만든 개발자조차 역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저 수백만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를 학습시켰더니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더라, 이 정도로 확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죠.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만약 자율주행차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해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해보죠. 그럼 사고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글쎄요, AI가 그냥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뿐이라면 이건 책임 소재를 가릴 수가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인지 아니면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오류인지 이걸 판단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이러면 보험 상품을 설계하기도 어렵고 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결국 저 차가 왜 저렇게 움직이지? 라는 운전자의 근원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으니 사회적으로 기술을 수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고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였죠. 그렇군요. 그리고 AI가 똑똑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그 똑똑함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블랙박스를 열어보려고 시도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최근 이 블랙박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기술이 등장해서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거인 엔비디아가 공개한 알파마요 R1이라는 새로운 AI 모델입니다.
이 AI는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유를 설명한다고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탄 자율주행차가 양쪽에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된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고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공 하나가 통통 튀면서 길가로 굴러나와요. 이때 차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주 좋은 예시네요. 바로 그 순간 이 새로운 AI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기존의 엔드투엔드 방식이라면 그냥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정거라는 결과만 내놓았을 겁니다. 왜 멈췄는지는 모르고요. 그렇죠. 알 수 없죠. 하지만 알파마요 R1은 마치 자신의 생각을 중계하듯이 일련의 추론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AI의 생각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어떤 과정인가요? 우선 상황을 인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내부 모니터에 텍스트가 뜨는 것처럼 설명하죠. 관찰 1. 현재 위치는 주거지역임. 관찰 2.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임. 관찰 3.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공이 굴러나옴. 여기까지가 사실관계 파악, 즉 상황 인식, 퍼셉션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사실들을 정리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추론인, 리즈닝을 시작합니다. 추론, 공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이나 반려동물이 그 공을 따라 도로로 예고 없이 진입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의미함. 이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공이라는 객체를 인지하는 걸 넘어 공과 아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추론을 바탕으로 행동 계획, 액션을 결정합니다. 결론, 잠재적 충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즉시 속도를 줄이고 완전히 정지하여 주변 상황을 재확인해야 함. 와, 잠깐만요. 이게 근데 그냥 미리 정해놓은 if된 규칙을 좀 더 정교하게 나열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만약 공이 보이면 아이가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멈춘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정말 인간처럼 추론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초기 자율주행 기술이 바로 그런 수만 개의 if된 규칙에 의존했죠. 하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규칙 기반 시스템은 프로그래머가 예상한 시나리오에서만 작동하지만 이 AI는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학습된 개념들을 조합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이 아니라 쇼핑카트가 굴러나온다면 물건을 실으려던 사람이 따라 나올 수 있다고 추론하고, 길고양이가 튀어나오면 근처에 다른 새끼고양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하는 식으로요. 이건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암기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해서 응용 문제를 푸는 학생 같군요. 결국 이건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들겠어요. 마치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사고 직전 AI의 생각의 로그 파일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AI의 추론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아니면 공이 나왔다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아이가 따라 나올 수 있다는 중요한 추론을 놓쳐서 사고가 났는지, 그 논리적 결함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죠. 이건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기술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흥미롭게도 최근 테슬라도 비슷한 방향의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는데, 그만큼 이 설명 가능성이 업계 전체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죠. 신뢰를 얻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 신뢰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 놓고는 이걸 무료로 푼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했을 텐데 여기에는 분명 다른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지점이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려는 아주 정교하고 거대한 전략이죠. 현재 자율주행 기술 시장의 구도를 한번 보세요. 테슬라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차에서 FSD 데이터를 빨아들이면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죠.
반면에 벤츠, 토요타, 현대차 같은 기존의 막강한 완성차 업체들은 하드웨어는 잘 만들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에서만큼은 이 격차를 따라가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거군요. 힘들어하는 기존 강자들에게 우리가 만든 최첨단 AI 플랫폼을 쓰세요. 심지어 공짜입니다. 라며 아주 매력적인 손길을 내민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건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시장을 장악했던 전략과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아, 안드로이드 전략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래 자동차 시장의 운영체제, OS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으로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치 2010년대 스마트폰 전쟁이 재현되는 것처럼요. 네, 기억해 보세요. 초기의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의 아이폰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삼성, LG, 모토로라 같은 여러 제조사들은 아이폰에 대항할 만한 독자적인 OS가 없었죠. 바로 그때 구글이 나타나서 우리가 만든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랬죠. 그 결과는 어땠나요? 수많은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를 채택했고 결국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스마트폰 생태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도 자동차 업계의 구글이 되어 자신들의 AI 플랫폼을 자동차용 안드로이드처럼 만들려는 거군요. 무료 소프트웨어를 미끼로 수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을 끌어들여서 거대한 엔비디아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일단 자동차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개발 인력, 축적된 데이터, 시스템 전체가 엔비디아의 방식에 최적화되니까요. 이게 바로 락인 효과, 즉 가두리 효과입니다. 그런데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이게 마냥 좋은 일일까요? 당장은 테슬라를 따라잡을 지름길처럼 보이겠지만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통째로 외주주는 셈이잖아요. 이거 독이 된 성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딜레마죠.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자체 OS와 AI를 개발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시장에서 완전히 뒤처질 위험이 있죠. 다른 하나는 엔비디아의 손을 잡는 겁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최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지만 결국 플랫폼 종속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조사들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묶어둔 다음 결국에는 자신들의 핵심 제품, 즉 블랙웰 같은 최신 고성능 AI 반도체를 팔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거네요. 우리 소프트웨어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100% 성능으로 돌리려면 우리 칩을 쓰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게 엔비디아의 큰 그림입니다. 이는 단순히 AI 칩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넘어 미래 자동차의 핵심인 자율주행 플랫폼 자체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포석인 거죠. 이제 자율주행 시장의 경쟁은 누가 더 멋지고 빠른 차를 만드느냐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누가 미래 자동차의 두뇌, 즉 운영체제를 지배하느냐의 싸움으로 완전히 번진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 싸움에서 테슬라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반-테슬라 연합을 구축하려는 것이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율주행 AI가 스스로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불투명한 블랙박스에서 벗어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AI가 등장했죠. 이것이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신뢰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설명 가능한 AI라는 기술을 무기로 테슬라의 독주에 도전하는 엔비디아의 거대한 사업 전략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논의는 당신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AI가 자신의 모든 결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항상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논리적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이신가요? 예를 들어 피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직면한 자율주행차를 상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직진하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5명의 보행자와 부딪힙니다. 그런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인도를 걷던 한 명의 보행자와 부딪히죠. 이른바 트롤리 딜레마 같은 상황입니다. 아, 그 유명한 딜레마요. 완다는 공리주의적 계산에 따라 핸들을 꺾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그 판단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분석 결과 5명의 사상자를 내는 것보다 1명의 사상자를 내는 것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선택이었으므로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라고요. 아주 완벽하고 냉철한 논리적 설명이죠. 과연 그 논리적인 설명이 그 결정을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그 결과를 윤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한 명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 완벽한 논리가 오히려 더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 최초의 윤리적 판단 기준, 즉 1명 대 5명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도록 가르치는 그 기준은 과연 누가 프로그래밍해야 할까요? 자동차를 만든 엔지니어, 아니면 기업의 CEO, 정부의 규제기관,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투표라도 해서 정해야 하는 걸까요? 기술은 우리에게 설명을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그 설명이 제기하는 윤리적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술자들만의 영역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철학적 과제가 된 거죠.